오늘부터 그 하먼하고 가브리엘, 마르쿠스 가브리엘하고 유쿠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하먼 강의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강의는 이 하먼을 포함해서 가브리엘이나 유쿠이 같은 사람이 2000년대에 이제 주로 등장한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묶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통점도 있죠. 그래서 좀 뭉뚱그려서 새로운 실제론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먼이라는 사람이 벌써 5권인가 번역이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데, 제가 몇몇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하먼의 문제의식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잘 공유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얘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5분, 10분 정도 2007년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아주 연대기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 그 영국의 워릭 대학인가 거기서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워크숍이 열려요.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2006년에 그 바디우의 그 박사 논문, 바디우가 박사 논문을 지도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깡땡 메이야수가 이제 2006년에 책을 내는데, 번역이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 유한성 이후. 근데 이제 그게 상관주의를 비판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세계 말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물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되게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의식과 그 외의 세계라고 이 커플 말고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문제의식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게 메이야수의 유한성 이후예요. 그래서 이때 워크숍에 대표적으로 4명이 참가하는데, 메이야수의 2006년 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레이 브라시에, 그리고 이런 걸 조직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하먼, 그리고 나중에 알려지지만 이언 해밀턴 그랜트인가 걔가 참가한데, 걔는 2006년에 같은 2006년에 그 셸링에 대한 중요한 저작을 냅니다. 요것도 되게 문제의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워크숍을 하고 의기투합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2년도 안 돼서 결국은 다 헤어지고 이름도 다 달라져요. 메이야스는 난 사변적 실제로 아니고 나는 사변적 유물론이야. 굳이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고 나는 거기랑 별로 상관없어. 그리고 하먼은 나는 사변적 실제론이라기보다는 객체지향 존재론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또 좋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먼이 또 걔네들하고 또 달라서 나는 객체지향 철학이라고 따로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하먼이 자기의 그 객체지향 철학의 감별사처럼 돼서 너는 여기 우리 다 같은 편이고 너는 좀 우리랑 너무 달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식의 그런 그걸 이제 상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걸 반대했지만 좀 더 이제 지난 한 250여 년간의 그 철학사를 보면 칸트를 반대한 것인데, 사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액추얼하게 말하면 바로 직전에 우리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부르는 푸코, 둘레즈, 데리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자면 길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프렌치 피어리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주로 권력 문제라든가 텍스트 문제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면서 어떤 리얼한 거, 그 다음에 머티리얼한 거, 이런 것이 텍스트나 권력
이런 걸로 이제 환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치열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사실 광범위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사람이 그 레비 브라이언트인데, 레비 브라이언트는 한국의 그 존재의 지도가 번역돼 있죠. 그 사람이 원래 드레지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상당히 유물론자고 뭔가 이런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내가 텍스트 분석만 하고 있고 뭐 막 이러면서 물질의 힘 이런 것이 어느덧 없어졌다. 그런 반성을 하다가 이제 그 누구야 하먼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래서 그 객체지향 존재론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제 레비 브란트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깊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걔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하먼하고 이제 친하게 막 지내고 하다가 그러니까 둘레지안에서 이제 하만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객체지향 철학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렇게 불만이나 미진한 걸 느끼면서 그 다시 들레즈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가 어떤 거냐면은 대상 하나하나의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그 대상을 하먼은 너무 그냥 모든 대상을 다 중요시하다고 하니까 레비 브라이언트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들레즈의 기계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레비 브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하먼의 경우는 그냥 모든 대상을 다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들레즈의 기계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나무라든가 뭐 우유나 책 이런 거 말고 기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들레즈의 기계 개념의 정의는 어떤 것과도 접속할 수 있고 그냥 떨어져 나가도 다른 것으로 기능할 수 있고 그게 원래 기계 개념이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든 무슨 천으로 만들든 그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랑도 붙어서 접속해서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먼의 대상은 너무 좀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좀 그런데 이제 기계 개념을 핵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가는데 레비 브라이언트가 요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잘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실제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3분의 1 정도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실제론이라는 것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특히 하먼의 실제론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죠. 그냥 우리가 만나는 테레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책상이 있고 이런 게 실제지 이거 배후의 어떤 무슨 근원적인 뭐라든가 이것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하고 막 심오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하나 겪고 있는 대상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얘네들 실제론의 이름이 그냥 실제론이 아니라 사변적 실제론이잖아요. 사변적 실제론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다 실제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긴 한데 그걸로 대부분 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실제다 그러면은 원자론 같은 거라든가 화학이라든가 DNA 연구 이런 건 잘 안 됐겠죠. 처음부터 그냥 지금 경험하는 게 다 진짜라면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 배후에 근원적인 게 있다든가 저 천상의 이데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실제다라고 해버리면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근원적이고 심오하고 복잡하고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먼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제론을 고수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존재 있는 보는 곳 경험하는 게 실제인데 이것만 가지고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크로바틱한 고개사적인 어떤 상당한 테크닉을 구사해야만 무슨 이데아가 있다든가 이런 미신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철학사를 보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서양 철학에서 역사에서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나? 제가 아무나 불러볼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실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 여기 탈레스죠. 탈레스가 여기저기 있는 게 다 실제라고 안 하죠. 근원적인 실제는 물이라고 그러죠. 물. 이거 잘 못 외우시는 분들 많은데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탈레스가 물이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고 엠페도클레스가 지수화풍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잘 못 외우시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 하나는 탈레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방법인데 탈레수가 하여튼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다 제자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물 그리고 뭐 그리스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이 바닷가에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탈레스가 물이고 그 다음에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막 싸움 강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 그러고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뭐 또 많죠.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상, 바위, 다람쥐, 이끼 이런 것이 다 실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론의 입장이에요. 물론 실제론도 되게 많은데 이런 입장이고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하만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역사적으로 또 있었을 수 있지만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물이다. 모든 전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물이다.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인 건 물이고 나머지는 좀 결과적이거나 현상적이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불이다. 또 아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뒤에 플라톤? 이런 사람은 아예 여기 있는 건 다 미천한 거고 저 하늘에 천상에 이데아라는 게 있다. 그 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마르크스 여기 있는 게 다 현실이다? 그렇지 않죠. 예컨대 인간의 역사만 봐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인간도 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라든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것들이 실제고 각각이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뿐이에요. 참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이 실제라고 말하는 철학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참다운 실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각각에 있는 게 실제다는 걸 넘어서서 실체라는 거를 각각 있는 존재들이 제1 실체라고 그래요. 으뜸 실체. 참 지금 들어도 놀랍죠.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박학 중에 박학으로 불렸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실체라고까지 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사람만 해도 금방 죽잖아요. 야 그런 걸 실체라고 하긴 좀 실체는 왠지 좀 영원히 가거나 최소한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 태어나서 막 늙고 병들고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실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기 왜 어렵냐면 실체는 왠지 근원적으로 한두 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래 가야 될 것 같고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자 일단
실제가 중요하고 그게 근원이고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라든가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실제론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듣기에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내 사람도 하나의 실체고 이 텀블러도 하나의 실체, 이거 쉬운데, 예를 들면 실체라 산이 있다. 산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인가. 뭐 꼭대기는 꼭대기라고 치더라도 산 기슭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실제다. 이제 그거를 가장 편안하게는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과연 산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인가? 혹은 그 소리아노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서양은 대머리라고 해도 비하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소리아노의 역설이 대체 머리가 빠지고 빠지다가 몇 올 남았을 때부터 대머리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래더미라고 그러는데, 모래가 몇 알갱이 이상 되면은 모래더미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좀 한심해 보이고, 저게 무슨 소리아노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까지는 뭐냐면, 대상을 하나의 윤곽 안에 딱 정할 수 없다는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요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소리아노의 역설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던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숲이 있다고 해보세요. 숲.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숲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서 다람쥐 한 마리가 달아났어요. 옆에 숲으로. 이게 숲이라고 그랬는데 다람쥐가 없어졌어요. 그럼 숲이 아닐까요? 아마 당연히 우리가 숲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숲에 새가 한 500마리 있었는데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숲이 아닐까요? 혹은 여기가 막 불타버렸어요. 숲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요 역설은 하나의 대상을 구획짓고 그 대상인 것과 그 대상 아닌 것을 구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투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후설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윤곽 지을 수 있지? 뭔가 어디 무슨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일단 자기 삶에 있어서 괴롭거나 안 풀리는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잠깐 말하자면, 사실 제 생각에는 숲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숲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숲은 비록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숲이라고 하자가 아니라, 숲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경계져 있지 않은 것,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경계 지어져 있다면 뭐 공원이거나 그러겠죠. 어쩌면 실제로는요, 제가 하나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생물학 연구에서 곰은 어떤 생물인가, 고사리는 어떤 생물인가 이렇게 연구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연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태계 단위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물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중소 대규모의 생태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모든 게 존재하는 게 다 실제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딱 윤곽을 지어서 딱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할 때 지금 말한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난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식이 진실이다라는 말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개에 가까운 그런 가설이나 여러 가지 분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실제론을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많은 철학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실제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는 게 다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철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그거를 아주 기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이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인데, 그 하먼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위얼드 리얼리즘이라고, 기이한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스페큘레이티브라는 말을 잠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페큘레이티브는요, 그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영어 사전 찾으면 투기라는 뜻이에요. 투기, 스페큘레이션. 그다음 또 하나는 사변적인. 여러분, 사변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변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복잡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좀 사변적이야. 그러면 막 좀 관념적이고 공허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부르니까 사람들이 변자가 변명이나 변호나 변론 이런 한자인가 보다. 그 변자가 그런 변자가 아니에요. 가운데 말씀한 변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변이 투기라는 뜻도 있고 스페큘레이션이 투기라는 뜻도 있고 사변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투기, 주식 투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일 잘 나가는 큰 기업에다가 주식을 하면은, 대충 아실 테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잃을 가능성도 좋지만 따봤자 조금밖에 못 따겠죠. 근데 만약에 잘 될 가능성이 한 2%, 1%밖에 없다. 뭐 벤처기업 중에도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성공하면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겠죠. 이런 거를 주식에서 투기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나 사회이론이나 역사이론에서 이렇게, 지금은 비록 프롤레타리아가 그지 같고 막 집안에서 막 애새끼들 패고 막 어제 나가고 오늘은 이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줘야 되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야 라고 던지는 거. 막시가 이런 미친놈이었는데, 그렇게 현실의 조건은 있긴 있는데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그런데 대범하게 추측하고 지르는 거. 이게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스페큘레이션이 투기이면서 사변이냐면, 야, 너 예컨대 너 삼성 주식 왜 샀어? 그러면 이거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나 이번에 10억 투자해서 뭐 하여튼 별로 안 유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야, 뭐 위험하잖아, 뭐 막 왜 거기 투자했으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도 이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공허한 얘기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 조건이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데 확 지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잘 되시죠? 실제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남들 볼 땐 되게 기이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해야만 이 실제론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먼의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저는 여러분 한번, 저는 하먼 때문에 이런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치원, 그러니까 한 7살쯤 되는 조카가 여러분에게, 삼촌, 이모, 꽃이 뭐야? 만약에 꽃을 모르는 애가 있어요. 뭐 제가 기이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꽃이어도 좋고 우유여도 좋고 뭐 줌이어도 좋고 카메라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꽃이 뭐야 이모?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조카가 그렇게 물어보면. 꽃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피는 거야. 예, 꽃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피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꽃의 특징이나 생애죠. 보세요. 제 말을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못했고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죽을 때까지도 생각 못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꽃이 뭐냐고 했더니, 꽃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뭐 그런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꽃의 특징이나 꽃의 일생이죠. 보세요. 꽃의 특징이나 꽃의 일생이니까 꽃은 아니죠.
다시 그러면 그거는 만 이렇게 제가 이제 반론을 그럼 꽃이 뭘까요? 또 물어보면 사실 아무거나 제가 물어봐도 되는데 뭐가 좋을까 했는데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우유가 뭐냐 그러면 뭐 소젖에서 나오는 뭐 우유인데 우유가 뭐냐 그러면 하여튼 이게 뭐 그러면은 소에서 나오는 젖인데 이제 그 뭐 우리가 먹으면 더 좋다든가 뭐 송아지가 먹는다든가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유용하냐고 하는 소의 효용과 소의 우유의 제조 과정이지 우유의 제조 과정이니까 우유는 아니죠. 우유의 특징이거나 효용일 수는 있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에게 혹시 철학에 관심 있는데 좀 너무 어려서 못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종종 소피의 세계라는 소설을 권해주는데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인가 읽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유용하고. 거기에 초반 대목일 거예요. 아마 소피한테 삼촌인가 누가 물어보죠. 소피아가 어디 있어? 했더니 삼촌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건 네 가슴이잖아. 어디서? 아니 삼촌 나 여기 있잖아. 그건 네 머리잖아. 그날부터 이제 소피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어른들도요 똑같아요. 바보같이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누가 어디 있니? 네가 누구냐고 물었지. 그래서 하먼이라는 사람의 결론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직접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말 못해?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과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달고 딱딱하고 비타민C가 많고 뭐 좋아요. 그리고 어디 뭐 황해도 해주나 대구 이런 데서 맛있고 이런 게 많이 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갑자기 대구에서 사과가 안 열리기 시작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불타버렸다든가. 그리고 사과가 여기저기 막 수송되다가 멍들어갖고 상해버렸어요. 또 딱딱하지도 않아. 시지도 않아.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과가 상했어. 사과죠. 그 특징 중에 반이 없어지면 사과가 아닐까요? 후설이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말한 아마 약간 질환 같은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능력도 뛰어나지만 우리 같으면 참 신기해 이러고 말 거를 어떻게 된 거지? 막 그 후설이 그런 거 괴로워하거든요. 저기 베를린이 있는데 내 머릿속에도 베를린이 있어. 어떻게 베를린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지? 뭐 이걸 헷갈려해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아무튼 여러분 하먼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대상이 실제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한 번도 직접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의 성질들 아니면 그것이 발휘하는 효과나 사회적인 의미 자 보세요. 그것이 발휘하는 효과나 사회적인 의미 그럼 그것은 뭐냐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후설이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먼이 여러분 한번 이거 몇 년 생각해 보세요. 답 못 찾으실 거예요. 하먼이 답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먼을 이렇게 재밌게 읽다가 별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다 있네 하다가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먼 책에 나온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리얼하게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